세상에 한국과 똑같은 말투, 재래, 놀이를 하는 제2의 한민족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북부 산골 마을에서 목격한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한국의 차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였지만 억양과 문장 구조가 마치 한국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적 연결의 증거일까요?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영국에서 오신 마이클 해리슨 교수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44세의 평범한 학자였던 제가 이렇게 제2의 한민족을 찾아 세계를 누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저는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의 의례 문화를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베트남 북부의 흑몽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재래의식이 한국의 전통 차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첫 발견 이후 저는 중국 동북부 만주족 마을, 몽골의 유목민 부족, 심지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소수 부족들에서도 비슷한 문화적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을 멀리서 온 배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랍도록 흡사한 의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전 세계 인류학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 국립디지털아카이브의 고문원 보건 전문가인 박수진 박사, 중국 동북지방 출신의 만주족 언어운동가 차익밍, 그리고 베트남 흑몽족 문화 해설사인 찌영티엔과 함께 제2의 한민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구는 처음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동남아 소수민족은 모두 농경 제의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의 연관성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고, 영국 문화연구회에서도 모든 성주 언어권 민족의 말끝 억양이 비슷하다며 제 가설을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저희가 발견한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국립디지털아카이브에서 17세기에 작성된 만주어 한글 대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는 박수진 박사의 혁신적인 AI 기반 복원 기술로 해독되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 용어가 베트남 흑몽족의 재래 용어와 단어 하나하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치율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파리 국제인류학 포럼에서 공개 토론을 열어 저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검증받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국제합동검증팀을 구성해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흑몽족 재래의식, 만주 한글 문헌, 고대 다문화 사례가 모두 정이라는 공통된 정서 구조를 보여준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동시에 주요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전통 한옥에서 연구팀원들과 함께 차례를 재현하며 이 놀라운 문화적 연결고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글과 정은 국경을 넘어 대륙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인류의 DNA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발견한 제2의 한민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제2의 한민족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처음 베트남 북부 흑몽족 마을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현장 조사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안개에 쌓인 산골 마을,
이국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전형적인 인류학적 관찰을 하려 했죠. 그런데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복과 놀랍도록 유사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배치와 절하는 순서가 마치 한국의 전통 차례와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의식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요? 옆에 서 있던 현지 가이드 찌영티엔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흑몽족은 수천 년 동안 이농피아 제례를 지내왔어요. 조상님들이 바다 너머에서 온 이후로 계속해서요. 바다 너머?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과 바다는 꽤 거리가 있는데 왜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 너머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흑몽족과 한국의 전통 문화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일까? 아니면 잊혀진 역사적 사실일까?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이 현상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문헌을 뒤지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 연구를 견고한 증거 없는 공상이라며 일축했고 심지어 일부는 학문적 명성을 걸고 이런 위험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베트남 마을에서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절을 올리는 방식, 음식을 배치하는 순서, 심지어 그들이 말할 때의 어조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았죠. 결국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의 한민족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연구팀을 꾸리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한국 국립디지털아카이브의 고문원 복원 전문가 박수진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29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AI 기반 고문서 복원 기술을 개발한 그녀는 손상된 고문서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로 원문을 복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의 가설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만난 박수진 박사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사실 저희 아카이브에는 조선시대의 만주어를 한글로 표기한 희귀 문서들이 있어요. 이 연구가 한국 문화의 확장성과 포용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중국 동북 지방 출신의 만주족 언어운동가 차익민이었습니다. 그는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주어 보존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열정적인 활동가였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웠지만 현재는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시대 한글 문헌이 우리 만주어 보존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죠. 한글은 만주어의 발음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흑몽족 문화 해설사인 찌영티엔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47세의 그녀는 흑몽족의 전통을 현대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바다 너머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지금까지 미스터리였죠. 해리슨 박사님의 연구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제2의 한민족 연구팀이 결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니까요. 첫 번째 공식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 팀은 베트남 북부 흑몽족 마을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인 조사와 문서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마을 장로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의 원로인 79세 판반 흐엉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웃과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쳤죠. 저희는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팜 장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은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베트남 산골 마을의 장로가 왜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발음한 정이 한국어의 발음과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장로님, 그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이죠. 가족,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베푸는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항상 정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며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관, 세계관의 일치였죠. 다음 날 우리는 흑몽족의 농피아 제례를 상세히 관찰했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한국의 전통 차례와 비교 분석을 맡았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사상 차림의 순서, 절하는 방식, 음식을 대접하는 방법, 심지어 사용되는 그릇의 배치까지 87%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박수진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치율은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특히 제사 음식을 배치하는 방식이 한국의 홍동백서 좌포 우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이런 복잡한 배열 방식이 우연히 같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쯔엉티엔도 자신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흑몽족이 사용하는 제례 용어 중 37개 단어가 한국어와 의문적으로 유사합니다. 특히 조상 영혼, 제사 등 핵심 단어들이요. 이건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발표되자마자 중국 역사학술원의 저명한 학자 왕리웨이 교수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슨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동남아 소수민족들은 모두 유사한 농경 제의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비약입니다. 샘플 수가 너무 적고 우연의 일치를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연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 동료 교수인 제임스 윌슨은 모든 성조 언어권 민족의 말끝 억양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며 이런 표면적 유사성을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여 우리 팀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중국 동북부 만주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익밍의 고향인 헤이룽장성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우리 팀은 차익밍의 안내로 오래된 만주족 가문이 대대로 보관해온 문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존된 나무 상자 속에는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주어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들 중 일부는 한글로 발음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박수진 박사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글로 만주어를 표기한 청학서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이런 완벽한 상태의 문서는 매우 희귀합니다. 차익밍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는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였고 많은 조선 학자들이 만주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만주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발음 표기 방식을 개발했죠. 실제로 이 문서들 덕분에 현대 만주족들이 잃어버린 자신들의 언어를 되찾고 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 문서들은 의례 용어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기록된 만주어, 의례 용어들이 베트남 흑몽족이 사용하는 제례 용어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흑몽족, 중국 만주족, 그리고 한국 사이에 분명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견은 지역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현지 학자들은 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연구가 민족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차익밍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서왕옥 온달 등 고대가야, 신라, 고구려의 교류 기록 자체가 후대에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슨 팀의 연구는 이미 검증되지 않은 전설에 기반한 것이므로 학문적 가치가 의심됩니다. 이러한 비판과 의혹에 직면하여 우리 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박수진 박사는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차익밍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진실이 억압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쯔엉티에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연구가 중대한 위기를 맞은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퍼즐의 조각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동양 국가를 기대했던 저에게 첨단 기술과 현대적 시설로 가득한 한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움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시아입니까? 택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진짜 매력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한다는 점이죠. 그의 말처럼 초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한옥들은 마치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보존과 복원이 이루어지면서도 그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국립 디지털 아카이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박수진 박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한국의 문화재와 고문원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진 박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죠.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카이브 내부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정밀 스캐너와 3D 모델링 장비, AI 기반 복원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상된 고문서를 99.9% 정확도로 복원해내는 딥러닝 텍스트 복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박수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손상된 부분의 텍스처, 잉크 성분, 주변 문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원문을 복원하죠.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랍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박사는 저를 특별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17세기에 작성된 동국만 주방언역회라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의 만주어와 한글을 대조해 기록한 사전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례와 제사에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베트남, 흑몽족의 재래 용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서 마지막 부분에 적힌 짧은 메모였습니다. 남해 너머 정예 민족들에게 이 말이 전해지기를.
박수진 박사가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의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글을 통해 만주어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남쪽 지역의 민족들과 연결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 발견은 저희 연구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흑몽족, 중국 만주족, 그리고 한국 사이의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박수진 박사님,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셀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의 추가 현장 조사입니다.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적 증거들을 찾아야 해요. 박수진 박사의 제안에 따라 저희는 한국 내에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상남도 김해시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가야 왕국의 중심지이자 인도 출신 공주 허황옥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김해에 도착한 저희는 지역 문화재 전문가 이민우 선생님의 안내로 가야 고분군과 수로왕릉을 방문했습니다. 수로왕릉 앞에 서자 이민우 선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다고 전해집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야에 도착한 그녀는 수로왕과 결혼해 가야 왕실의 시조가 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가져온 문화적 요소들이 가야와 이후 한국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있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래 방식, 직조 기술,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허황옥이 가져온 7가지 보물 중에는 특별한 의례용품도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대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와 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이 이야기에 특별한 친밀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민우 선생님의 안내로 저희는 김해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인도 출신 아미트 쿠마르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 김해에 왔을 때 허황옥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미트 씨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거든요. 바다 너머로 떠난 공주의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마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김해에서의 발견은 고대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고 통합해온 한국의 역사적 사례는 저희 제2의 한민족 연구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군이었습니다. 이곳은 1920년대 러시아 혁명을 피해 망명한 러시아인들이 정착했던 역사적 장소였습니다. 고성에 도착한 저희는 지역 향토사학자 김진호 선생님의 안내로 러시아 마을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920년대 초 100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정착했던 마을입니다. 김진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어 살았다는 점입니다. 동화라니 자신들의 문화를 완전히 버렸다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 특히 정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아직도 러시아계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러시아 이름과 한국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한국인이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죠. 저희는 그곳에서 러시아계 3세대 후손인 기말렉세이 73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22년에 이곳에 정착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그들을 감동시켰대요. 어려울 때 쌀을 나누고 아플 때 약초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점점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알렉세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한국 문화의 포용성과
정의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 통합 요소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던 제2의 한민족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울로 돌아와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 왕조의 외교 문서와 문화 교류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통신사행록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조선의 외교 사절단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며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신사들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최지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사절단이기도 했죠. 조선의 문화를 알리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워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한글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의문적으로 정확하고 배우기 쉬워서 자국어를 표기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죠. 이 모든 현장 조사를 통해 저희는 한국이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해왔으며 동시에 한글과 정의 개념을 통해 주변 지역에 문화적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제2의 한민족 가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쌓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비판과 의심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희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해리슨, 당신은 객관성을 잃었어요. 인류학과 학과장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감정에 치우쳐 있고 과학적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현장 데이터와 다국어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저를 한국 문화의 과도한 옹호자라고 비난하며 연구 보조금 삭감을 암시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저희 연구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무대에서 이 연구를 발표해야 합니다. 화상회의에서 차익민이 제안했습니다. 개별 학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국제 학술 커뮤니티 전체에 호소해야 해요. 그의 제안에 따라 저희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인류학 포럼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포럼은 세계 각국의 인류학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였고 저희의 연구를 검증받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열린 국제인류학 포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고 믿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베트남 흑몽족, 중국 만주족, 그리고 한국 사이의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재래의식의 유사성, 언어적 연관성, 역사적 문서,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흔적들. 1시간 동안의 발표 내내 객석은 때로는 놀라움으로, 때로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 세션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많은 비판과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해리슨 박사, 당신의 연구는 샘플 수가 너무 적습니다. 베트남의 한 마을과 중국의 한 지역만 조사해서 어떻게 그런 대담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틴 뒤부아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발견한 언어적 유사성은 많은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니퍼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례와 관련된 용어는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한 의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질문이 계속되며 토론은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연구라고 비난했고 일본 측 참가자들은 역사적 문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의 전문가 카를로 페레이라 박사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정치적 고려는 잠시 접어두고
과학적 검증에 집중합시다. 그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연구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제 합동 검증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페레이라 박사의 중재안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유네스코의 후원하에 국제 합동 검증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미국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으며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국제검증팀은 베트남,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흑몽족, 만주족, 한국어의 의례 용어 243개를 비교 분석했고 고고학자들은 유물의 연대와 기원을 검증했으며 역사학자들은 문헌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언어 패턴 분석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 간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했고 첨단 DNA 분석은 인구 이동의 역사적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검증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연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류의 문화적 연결성과 정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그 문화와 역사에 대한 경외심도 커졌죠. 마침내 검증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다시 파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제합동검증팀의 분석 결과, 해리슨 박사팀의 기본 가설이 상당 부분 지지됩니다. 페레이라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흑몽족 재래의식, 만주 한글 문헌, 고대 다문화 사례가 모두 정 DNA라는 공통된 정서 구조를 보여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 깊은 역사적 연결성을 시사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인 정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특히 한글이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해왔다는 역사적 사실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공식 게재되었고 곧 네이처 사이언스 등 주요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실렸습니다. 특히 네이처 인류학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 연구팀에게 큰 명예였습니다. 학계의 인정은 저희 연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BBC, CNN, NHK 등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제2의 한민족 현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컨 코리안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연구 결과. 발표 후 한국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린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팀 4명 박수진 박사, 차익밍, 찌영티엔과 각국에서 초청된 제2의 한민족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전통 차례를 재현했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저희는 박수진 박사의 안내에 따라 조상에게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베트남 흑몽족 대표, 중국 만주족 대표, 몽골, 러시아 극동 지역의 소수 민족 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절을 하고 같은 순서로 음식을 배열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흑몽족 대표 응우엔 반투안이 베트남어로 말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바다와 산 국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연결의 매개체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아우르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몽골, 인도차이나 일대의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 DNA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분열된 세계의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 베트남 산골 마을에서 본 그 의식은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아시아 대륙을 관통해온 문화적 연결의 증거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민족의 정신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한글과 정은 국경을 넘어 대륙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인류의 DNA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발견한 제2의 한민족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많은 이야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럽 방산의 미래는 한국에 달렸습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말을 했을 때 회의실 안, 아니 나토 동맹 전체의 공기가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사연은 루마니아에서 오신 소피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소피아, 당신 지금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관행과 싸워야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나토 동맹국에서 감히 한국 무기를 최우선으로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단지 값싼 대체품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서류상 스펙은 인상적이지만 실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했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유럽 방산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자고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목숨,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소피아 레제크, 39세로 루마니아 국방부 조달국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일계 어머니와 루마니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항상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학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군사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무형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말보다는 데이터와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야. 동료들이 종종 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게 있어 국방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의 문제였으니까요. 가족 역사는 복잡했지만 제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나토 시스템은 절대적이고 미국과 독일의 무기 체계가 최고라는 것이었죠. 서방의 방위 체계는 수십 년간 검증되었고 냉전에서도 승리했으며 현대전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가성비는 좋지만 실전 신뢰도는 의심스러운 그런 수준으로만 여겼습니다. 자국의 안보는 결국 검증된 서방 기술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저에게는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신뢰예요.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종 회의에서 말하곤 했던 문장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저는 한 번도 동양 국가의 무기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방위 산업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으며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미국 기술의 복제품을 만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이 아닙니다.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모든 것은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인근 루마니아 국경 도시에서 러시아 드론 파편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경 마을 시레트에 파편이 떨어졌을 때 정부는 처음으로 전쟁의 실질적 위협을 체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의 무기가 우리 영토에 떨어진 것입니다. 국방부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은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처럼 여겨왔습니다. 물론 나토 동맹국으로서 지원은 했지만 실제 위협이 우리 국경에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우리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대공 미사일로는 현대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우리 조달부는 장비 확충 긴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방장관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고 제게 가장 민감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차세대 무기체계 후보로 한국 방산 시스템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죠.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제가 장관실에서 물었던 첫 마디였습니다. 그 질문에는 의아함과 함께 약간의 반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피아, 미국과 독일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물량을 쏟아붓고 있어. 우리가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걸 알잖아. 게다가 가격도 2배 이상 뛰었고. 한국은 빠른 생산 능력으로 유명하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이미 성공적으로 도입했어.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네. 장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전 검증 부족, 유럽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 정비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반대했죠. 그렇게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관님 인정합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만으로 병사들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전 검증이 부족하고 NATO 표준과의 완전한 호환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나는 당신의 분석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일단 한국 방산 시스템을 검토해 보세요. 최종 결정은 그 후에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제 책상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두꺼운 카탈로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지만 곧 제 일상을 지배하게 될 기업들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화상 회의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다소 형식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어차피 서류상의 검토일 뿐 실제 도입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변,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레제크 박사님,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안보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한화디펜스의 최 이사가 한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으니까요. 이는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이 절대 제안하지 않았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내부 회의에서는 미국 측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 연락관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했죠. 레제크 박사님, 한국 무기는 NATO 표준과 완전히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부품 공급망이 중단될 위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동맹국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해왔죠.
그의 말에는 약간의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면 결국 고립될 것이라는 숨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하이마스와 에이브람스 등 미제 무기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매한 무기 체계 유지 보수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주문한 하이마스 로켓 포드 부품이 최소 9개월 지연될 예정입니다. 물류팀의 보고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럽은 미국 없이는 싸울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토의 우산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믿어왔지만 정작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측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자율적인 공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서에는 완제품 납품뿐 아니라 루마니아 내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미국이 절대 제공하지 않을 조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한국 방산 대표단의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기존 서방 방산 기업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월적 위치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제 개인적인 위기가 더해졌을 때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 조카 루카 23세, 루마니아군 소속과 우크라이나 지원 임무 중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루카는 저에게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제 여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루카를 거의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제 권유로 군에 입대했고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지원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모. 제가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 사주세요. 출발 전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무기체계 선택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죠. 루카가 실종된 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정보를 확인했지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통신이 두절된 곳이 많았고 루카의 부대는 인도주의적 물자를 전달하던 중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루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세요. 제가 국방장관에게 호소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토는 직접 개입할 수 없었고 우리 특수부대도 현장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로부터 이틀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카가 한국산 장갑차 K808을 운용하는 국제구호단체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로 전달된 구조 영상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태극기 패치를 단 구조대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팀이었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영상을 보며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혼잣말처럼 나온 질문이었지만 옆에 있던 방위사업청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K808 장갑차는 방탄 성능뿐 아니라 기동성도 뛰어나서 위험지역 진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무게 대비 마력이 높고 특히 험지, 주행 능력이 탁월해서 미군 장갑차들이 접근을 포기한 지형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NATO 장비들은 그 지역 진입을 포기했었는데 말이죠. 영상 속에서 태극기가 달린 장갑차는 파괴된 건물들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조카 루카가 있었죠.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 무기가 제 가족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내면의 모든 판단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석과 데이터 스펙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루카는 어디에 있나요? 당장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경의 야전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즉시 휴가를 내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의 긴 운전 끝에 도착한 야전 병원은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천막 위에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국어와 루마니아어가 섞인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제크 박사님이시죠? 루카의 이모님? 접수처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조카는 어디에 있나요?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조작전을 지휘한 박중희입니다. 그는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구조작전의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국 컵라면 빈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루카는 정말 용감한 군인입니다. 그가 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중희는 작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카의 부대가 공격을 받은 후 그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고립되었고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지역을 수색하던 한국 의료지원팀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중희라는 한국인 구조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K808 장갑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군의 드론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고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팀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요? 박중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16개국에서 온 유엔군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루마니아는 없었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루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한국인들이 저를 구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루카는 구조 과정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산 장갑차의 기동성과 방탄 능력,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모. 제가 본 어떤 NATO 부대보다도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카의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 무기와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의무적인 지원을 넘어 환자 하나하나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와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알기에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김이라는 간호장교의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 의료팀과 구조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이영호 대위는 저에게 K808 장갑차와 다른 한국산 장비들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장갑차는 단순히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전 환경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상 탈출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그 장비가 담고 있는 철학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장비는 단순한 스펙 이상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판단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헌신과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영호 대위는 저에게 한국 방산 기업의 브로셔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신다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독자적인 철학과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온 저는 내부 회의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소피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오랜 동료인 안드레이가 물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한국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조달국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번에는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제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뜻밖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조카 루카의 구조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조카가 한국산 K808 장갑차에 의해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국경병원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병사를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스펙과 데이터는 그 실전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당신이 한국 무기의 가장 큰 반대자였잖아요. 지난 회의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제 뺨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스펙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한국 무기가 제 가족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들의 기술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무기 체계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신속한 공급 능력, 현장 중심의 설계,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무기는 확실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생산 기술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매자로 남을 뿐이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 무기의 탁월한 성능 대비 가격과 신속한 공급 능력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산 시스템을 주문하면 최소 3년, 길게는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18개월 내에 첫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품질은 제 조카의 목숨이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전에 반대하던 상사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참모총장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레제크 박사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합시다. 그날 이후 국방부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등을 주요 후보군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루마니아와 한국의 장기적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 대표단을 초청했고 우리는 한국의 방산 시설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한 무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연구시설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작업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의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나사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생산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구 방산 업체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태도였습니다. 귀국 후 루마니아 정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 48문, K2 전차, 32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총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루마니아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루마니아 내에 탄약 공장 및 조립 라인을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명식은 부쿠레슈티의 국방부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서명식 당일 저는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눌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최초의 방산 독립기지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양국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한국 대표의 말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계약 내용의 세부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시스템뿐 아니라 기술 교육, 정비 인력 양성,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 협력까지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NATO 국가들로부터 받아본 적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루마니아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국방장관의 연설에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쳤습니다. 저는 조카 루카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 군인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 도입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제크 박사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가 제 조카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루마니아와 한국이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무기 구매 담당자가 아니라 양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한 달 후 저는 루마니아 첫 방산 기술인력 교육팀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루카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연락장교로 발령받아 한국 루마니아 방산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환영식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레제크 박사님, 루마니아에서 오신 여정이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 측 담당자인 김 국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보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김 국장은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을 방문하고 기술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문화체험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기 체계를 이해하려면 그 무기를 만든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서울 남산에 올라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도시가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남산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카와 함께했던 구조의 순간,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기술만이 아닌 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고통을 잊지 않습니다. 김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날 한국 방산 기업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단순한 무기 공장이 아닌 역사관을 먼저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의 참상과 그 후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일어선 과정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역사관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이런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것이니까요. 안내원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 저는 작업자들의 자부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자녀를 돌보듯 세심하게 각 부품을 검사하고 조립했습니다. 저희는 이 무기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군인들이 이 장비를 신뢰하고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더 책임감이 생깁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산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과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단순히 파괴의 도구가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샀지만 그 안에서 인간을 배웠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다. 귀국 후 저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저를 한 루방산협력 특별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양국 간의 기술 협력과 문화 교류까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첫 임무는 루마니아에 건설될 K9 자주포 조립 공장의 기공식 참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한국인들의 진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기술학교를 세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루마니아에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화 디펜스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의 사례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제 유럽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나토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회의적인 시각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성까지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신뢰, 기술, 효율성, 그리고 철학까지 갖춘 진짜 무기국가로서의 자격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이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성공은 역설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 것이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나라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한국을 배운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기란 단순한 철과 화약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제2의 한민족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문화적 연결의 여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